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아이에게 노래를, 청년에게 철학을, 노인에게 인생을 전한다는 좋은 작가의 좋은 글. 어느 대문호의 이 말을 완성시킨 한 사람, 시인 윤동주. 그의 삶이 담긴 산문을 향해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은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1부에서 종시라는 그의 산문을 가지고 네. 윤동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예. 아주 즐겁게 해봤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낭독의 즐거움까지 저에게 선사를 해주셨는데, 자, 1부와 마찬가지로 2부 역시 윤동주의 산문을 이제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책 나무가 있다 중에서 찾아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윤동주의 산문 어떤 산문입니까? 네. 그 제일 처음 쓴 산문이죠. 달을 쏘다. 달을 쏘다. 예, 1938년 가을경에 쓴 산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간략하게 좀 줄거리 이야기해 주시고 낭독을 하면 좀 더 듣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가을에 읽을 만한 산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참 이게 좀 이야기가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 그 유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연희 전문 시절에 윤동주라는 글을 1976년에 발표했는데 선생님 살아계실 때 저도 배웠는데요. 키가 작고 연세대 영문과 교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동주와 이제 같이 학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동주는 교실과 서재와는 구별이 없는 친구였다. 달병과 교수 기술과 박학으로 명강의를 하시는 정인섭 선생님에게는 누구나가 매혹되는데 학기말 시험에 엉뚱하게도 작은 작문을 하나 내놓고 그 자리에서 쓰라는 것이다. 밤새워 해온 문학개론의 광범위한 준비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억지 춘향으로 모두 창작 기술을 발휘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필자 역시 진땀을 빼며 써냈더니 점수가 과히 나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안심하고 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주는 바로 그 제목에 그 글을 깨끗이 옮겨서 조선일보 신문 학생란에 발표하였다. 제목은 달을 쏘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두가 말없는 동주에게 멋지게 한 대 맞고 말았다. 이렇게 보면 그는 교실과 하숙방 그리고 생활 전부가 모두 그의 창작의 산실이었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38년에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정인석 교수의 수업 시간에 기말고사 때 글을 써서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내고 했는데 동주는 그거를 고쳐가지고 또 신문사에다가 10월 달에 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38년 10월에 투고한 게 흔적이 있고요. 투고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가지고 39년 1월 달에 조선일보 학생 레타라는 이제 레타 편지 한글로 레 슬래시하고 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실려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구절에 우물 속에 달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구절을 확대시켜 가지고 9월 달에 자화상이라는 글을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다음 우리가 마지막 얘기할 때 별똥 떨어진대라는 그 산문 얘기를 할 텐데 거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글 하나 문장 하나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다. 이게 그냥 그대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화상 시 한 편 나오는데 2학년 9월 달에 자화상이라는 시를 완성시키는데 1학년 9월 달에 그 흔적이 벌써 있는 자화상의 그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1년과 5년의 핵심이 되는 우물 속에 바람이 있고 우물 속에 뭐 달이 흐르고 그 바람이 흐르고 달이 있고 그 구절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을 쏘다라는 이 산문은 윤동주의 의지, 잔혹한 낙관주의도 가장 확실하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아주 그게 아주 강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작,
자기의 창작론의 그 창작론을 고백하는 그런 산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는 예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그 창작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단편을 하나 쓰고 나서 그 단편을 세상에 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과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덧붙여서 그것을 이제 장편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서 이제 글을 써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1930년대 대학생이었던 윤동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 달을 쏘다를 보면 3단계로 명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문화 콘텐츠 만들듯이 이른바 스토리텔링을 하나 해놓고요. 원소스 멀티하우스를 하는 거죠. 멀티하우스를 한 거예요. 멀티하우스를 한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산문 하나를 상징해놓고 숙제 보고서 내고 신문에 발표해서 원고를 맡고 괜찮은 방식이에요. 세계적으로 남는 자화상이라는 시를 한 편 완성하고 그래서 하나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 산문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산문이 바로 달을 쏘다 하는 산문인데 그렇다면 이 산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조금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그 세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핀스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핀스놀 이야기를 좀 얘기를 나눌 것 같고. 그러니까 연희 전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대 안에 있었던 어떤 홀이군요. 지금 그 건물입니다. 지금 그 건물을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지금 2층에 구석방을 윤동주가 썼다고 그 방 하나만 그 윤동주 기념관으로 지금까지 했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달에 제가 회의에 작년에 참여했을 때는 10월에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전체를 윤동주 문학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수대 쪽에서. 그래서 정말 10월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다음에 그 앞을 그 윤동주 시비 있는 그 앞에 전체를 그 연세인 문학의 광장에서 연세대 출신들의 그 시비나 문학비들을 거기 이렇게 모으는데 사실은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우라가 거기 완전히 숲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놔둬야 되는데 그 광장을 만들고 시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거기다 대리석을 깔거나 그러지 말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30년대, 38년대 그 윤동주가 느꼈던 아우라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핀스놀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H군이라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편지가 와요. 윤동주하고는 안 만나겠다고.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고 느꼈던 점이 나오고 세 번째는 달을 쏘다라는 이제 숲에 가서 그 밖에 나가서 달을 보면서 느꼈던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서 어떤 의지가 강하게 표출됩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우리가 얘기하고 또 이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부터 좀 쫓아가 볼까요? 일단은요, 이 앞부분부터 읽는데요. 첫 구절 읽는데 그 우리가 상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요. 도모창이래요. 도모창. 도모창이요. 도모창은 뭐냐면 그 우리 뭐 영국 뭐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지붕에 창문이 난 거 있잖아요. 지붕에. 지붕에 이렇게. 삼각 지붕 거기에 창문이 딱. 그렇죠. 되게 그 공포 영화나 괴기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막. 나뭇가지가. 근데 윤동주는 거기서 나뭇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창 안쪽에서 이제 그 안에서. 근데 윤동주가 있던 방이 도모창이 있던 방이었어요. 그 도모식 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벽창이 아니라 도모 위에서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니까 달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상상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창문이 아니라 도모창이었다는 것을 영국식 도모창이 그 기숙사가 아주 전형적인 기숙사로 지어졌어요. 핀스놀이. 그래서 그걸 상상하시면서 첫 번째가 이제 핀슨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번거롭던 사위가 잠잠해지고 시계 소리가 또렷하나 보니 밤은 저기 깊을 대로 깊은 모양이다. 보던 책자를 책상 머리에 밀어놓고 잠자리를 수습한 다음 잠옷을 걸치는 것이다. 딱 스위치 소리와 함께 전등을 끄고 창 옆에 침대에 들어누우니 이때까지 밖은 휘황찬 달밤이었던 것을 감각치 못하였댔다. 이것도 밝은 전등의 혜택이었을까?
나의 누추한 방이 달빛에 잠겨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슬픈 선창이 되는 것이다. 창살이 이마로부터 콧마로, 입술, 이렇게 하여 가슴에 여민 손등에까지 어른거려 나의 마음을 간지리는 것이다. 옆에 누운 분의 숨소리에 방은 무시무시해진다. 아이처럼 황황해지는 가슴에 눈을 치터서 밖을 내다보니 가을 하늘은 역시 맑고 우거진 송림은 한 폭의 묵화다. 달빛은 솔가지에 쏟아져 바람인 양 쏴 소리가 날 듯하다. 들리는 것은 시계소리와 숨소리와 귀뚜라미 울음뿐. 벅적대던 기숙사도 절감보다 더 한층 고요한 것이 아니냐. 네. 산문을 시처럼 쓰네요. 이 대학교 1학년 아이가 쓴 겁니다, 지금. 이게 어디 기성 작가의 글이라고 해도 그 범상치 않은 글인데. 그렇죠. 범상치 않죠. 기성 작가가 쓴다고 해도 범상치 않은 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요즘에도 뭐 다른 데 가서 문학상을 심사를 했는데 앞에 이렇게 A4용지 한 장 읽으면 알잖아요, 벌써. 이건 그렇죠. 네, 이건 땡, 이건 땡 해가지고. 아니, 저희가 왜 서점 가서 저도 책 봅니다만. 앞부분 그냥 나오죠. 한 서너 페이지 보면 그렇죠. 못 보겠다 이 책은. 이런 게 벌써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가끔 얘기했던 원조 설렁탕 같은 문장이죠. 뭐라고 할까요? 사이다나 그냥 자판기에서 나오는 콜라 수준의 문장이 아니죠. 이런 문장이. 마치 써내려갈 때부터 작가 자신이 그 문장인 것처럼 아주 담담히 써내려가는데 글이 다 끝나고 나면 경기가 이긴 바둑처럼 뭔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확 밀려오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멋있습니다. 놀랍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윤동주가 산문 읽었구나 하는 추론하는 문장이 나와요. 여기 보면 제가 그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나는 깊은 사념의 장기우기 한창이다. 따는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사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화도 좋고, 여기서 상화는 어떤 에세이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에세이도 좋고, 어린 적 미련을 두고 온 고향의 향수도 좋거니와 그보다 손쉽게 표현 못할 심각한 그 무엇이 있다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윤동주가 저는 이제 그 이야기와 이야기를 연결짓는 그 기법들이 참 특이해요. 그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말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접속사를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권하거든요. 몇 가지 테크닉을 배우죠. 지시대명사, 접속사 쓰지 말고, 그죠? 뭐 비문 같은 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 일종의 이제 그 문창과적인 어떤 테크닉들인데. 단락 딱 넘기고 그럴 때. 그러니까 접속사가 아주 적게 나와요. 그리고 그리하야 이런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할 때 정말 바둑알 놓듯이 서시에 보면은 그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그 그리고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큰 비중이 있는 거죠.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서시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길을 저는 먼저 가거든요. 근데 얘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24살 때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먼저 자기 성찰하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다 만점의 부끄러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 성찰하고, 나를,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접속사가 주는 의미가 빼면 안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건 바둑알 빼버리면 무너지는 듯한 그리고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거기선 단순하게 문장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강조해주는 형태로서 이제 접속사가 쓰여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마치 문지방처럼 구획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하고 뒤하고 그리고가 다양한 그냥 연결이 아니라 앞에하고 내가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나.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거는 참. 근데 여기도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앞부분의 방해 이야기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친구 편지 얘기가 쓱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쓱 집어넣고 벽을 하나, 문지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이야기를 쓱 넘어가는 이런 기법들을 가끔 써요. 이 사람이.
글의 풍이 닮아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윤동주의 산문 읽으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작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 김유정 작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 모던한 예. 그 문체에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윤동주의 산문이 또 다른 그런 어떤 충격을 네. 오늘 저한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문장이 뛰어난 것이 제가 이제 놀란 게 윤동주 씨가 쉽게 느껴지시는 이유가 직유법을 많이 써가지고 네. 철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학동네에서 낸 첫 책이 이제 철엄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철엄, 시로 만나는 윤동주. 근데 이 철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철엄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일단 직유법 그러면 제일 낮은 단계잖아요. 그렇죠.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쓰는 게 가치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은유법 단계가 있고 상징법 단계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윤동주 씨의 직유법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냥 청소년들이나 좋아하는 거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전혀 낯설게 만들어요, 윤동주가. 그러니까 그 쉽게 쓰여진 시, 네. 그에 보면은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대처럼 올 아침.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쓰죠. 아침처럼 올 시대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써요. 그래서 제가 철엄하고 가치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걸 다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쓸 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우리 문창가의 기법 있듯이 네. 이 친구는 직유법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쓰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철엄의 현상학이라는 에세이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글을 막 쓴 게 아니라 아주 그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쓴 것 같아요. 이런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방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안 쓰고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도모창에서 달빛도 보고 이러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다. 근데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도스토옙스키 평전을 갖고 있었거든요. 윤동주가. 네. 연구소하고. 네. 그것을 남기고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한 인물 안에 다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착한 사람 마음에도.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와벌에서 도끼로 전당포 할머니하고 그 동생을 도끼로 쳐 죽였는데도 그 돈 가지고 이제 막 착한 일을 하다가 소냐의 아버지 장례식도 치러주고. 네. 그리고 거기 그 아주 부자 같은데도 보니까 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인물에. 그러니까 자기를 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동주가. 그러니까 자화상 보면은 우물 속에 그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또 분신시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객관적 관찰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빠져나와서 그것을 대성화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나 그게 아니라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또 다른 고향이라는 시 보면은 나는 나의 백골과 함께 누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툭 썼어요. 정원에 나오는 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마 그 핀스놀 앞에 지금 윤동주 시비 있는데 아마 그때 걸어 나왔겠죠. 근데 밖에 나왔다 이렇게 안 쓰고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써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체를 갖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능력들을 보여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시에 보면 사후 주체라고 그러잖아요. 주인공을 죽은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그 한강에 그 소년은 온다 보면은 그 광주 민주화 항쟁 과정에서 죽은 시체가 얘기하는 소설이잖아요. 그 소설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죽은 것처럼 쓰기도 하고 윤동주가. 그래서 자기의 그 주인공을 그러니까 시인 자신을 이렇게 막 나눠서 가끔 글을 써요. 그런 것도 제가 좀 놀라운 거죠. 이게 작가가 되면은
보통 현대적인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거울에서 그걸 했거든요. 네. 이상이 거울에서 거울 속에 내가 있고 거울 속에 그거를 문장을 띄어쓰기 안 하고 다 붙여서 썼는데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작품 뭐 윤동주의 작품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이제 과거의 작품들 속에서 주로 있다기보다는 현대적인 어떤 그 소설에 와서 이제 또는 영화라든지 또 다른 매체들에 와서 이제 그런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는데 윤동주는 그걸 이미 1930년대에 자기화시켜서 쓰고 있었다라는 걸 그 산문에서 역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창과에서 산문이나 이거 할 때 레포트를 줄 때 첫 번째는 패러디로 써봐라 이렇게 첫 주는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저희 학교 시 창작론 시간에서 말할 때도요. 패러디 시를 써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판타지를 기법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초한대라는 첫 번째 시는 판타지 기법을 썼거든요. 윤동주가. 초를 들어갔다 어떤 판타지의 세계에 들어갔다 쑥 나오는 그 나니아 연대기처럼 이렇게 장롱 속에 들어갔다 탁 나오는. 근데 그 다음 기법이 힘든 게 나를 분신시켜서 써봐라. 사후주체나. 그 잘 못 써요. 문창과 학생들이. 1, 2학년들은 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이 나 아니면 주인공이 그게 아니라 나를 분리시켜서 쓸 수 있는 걸 막 고민을 해요. 보고서 보면 잘 못 써요. 그렇게. 근데 그런 걸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30대 40대에 넘어가야지 이제 작가들이 그런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20살 때거든요. 38년이니까. 심지어는 학교 기말고사로 쓴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저를 놀라게 하고 제가 윤동주한테 그 좀 거리감을 두면서도 이제 반성하는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이런 반성하게 되는 계기를 줬던 그 기법이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는 기법. 자, 윤동주의 산문 달을 쏟아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 여기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부의 마무리로 좀 소개해 주시죠. 그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아주 상업적인 방송이니까 책을 읽으시면 두 번째 부분은 나오겠습니다. 이미 제가 보기엔 그 윤동주의 문장에 푹 빠지셔서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이 책에 대한 어떤 구매를 결정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 산문의 마지막 부분. 요거는 선생님 제가 읽기가 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 선생님. 맨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사의 마음으로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군요. 더듬어 돌을 찾아 달을 향하여 죽어라고 팔매질을 하였다. 통쾌. 달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놀랐던 물결이 잦아들 때 오래잖아 달은 도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얄미운 달은 머리 위에서 빈정대는 것을. 나는 곳곳한 나뭇가지를 골라 띠를 째서 줄을 매어 훌륭한 활을 만들었다. 그리고 좀 탄탄한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고 달을 쏟아.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물에 비친 달에게 돌팔매질을 해서 그 달을 부쉈다라고 통쾌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 달은 다시 회복되고 그 달의 원래의 모습인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을 향해 이제 활을 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잔혹한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에 견디는 것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견딤의 미학이 실존주의인데요, 사실은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코미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코미티는 정말 그 자기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자코미티가. 그 폭탄이 떨어져서 팔뚝이 뚝 떠오르는 팔뚝을 본 적이 있어서 그거를 공중에 떠 있는 팔뚝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걸 인간이 걸어오는 거 모든 거 다 떨어뜨리고 그냥 걷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워킹맨이라는 작품을 유명한 걸작이죠. 한 183 정도 되는 그 눈이 부리부리한 그 걷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코미티랑 이제 친했던 인물이 그 웨이팅 폴 고도 세물 버켓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 세물 버켓트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했을 때 그 고도가 뭐냐, 고도시 뭐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말씀을 안 하셨대요. 안 했죠. 근데 마지막 기자가 인터뷰할 때
그거 혹시 저 갓하고 노트의 합성 아니냐. 점처럼 까마득하게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 말하자면 구원. 네, 구원, 희망. 그렇지만 도저히 뭐 이건 계속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것들 갖다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극을 상징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견딤의 미학 같은 걸 봤어요. 이게 뭐 이 친구가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돌팔매질을 하든 우둔한 뭐라든 짓이죠. 네. 뭐 연못안에 있는 달에다가 돌멩이 던지고 뭐 나무를 뭐 뻣뻣한 나무를 해가지고 쏘고 달을 하늘에 써가지고 그게 깨질 리도 만무한데 마치 세뮤얼 버켓의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그 두 인물이 그냥 구두끈을 풀렀다 묶었다 풀렀다 묶었다 2시간 동안 그 짓해요. 그 저 영국 사실 보면. 그 대학교 때 그 영국 보고 나서 같이 가자고 한 친구한테 쌍욕했어요. 뭐야 이게 말이면서 계속 뭔지는 안 가르쳐주고 뭐해 고도를 기다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고 세트냐고 뭐 황량한 세트에 그냥 그렇죠. 나무 한 그루하고 의자 하나 이렇게 놓고서 근데 그게 세뮤얼 버켓이랑 자코 매트랑 얼마나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희망이 없는 시대에 나무 하나만 이제 하자 해서 자코메티가 만든 나무란 말이죠. 그렇죠. 그 나무가. 그래서 그 나무에 구두끈을 풀러서 목을 매달아 보기도 하고 또 정말 희망이 없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구두를 풀렀다 감았다 보니까 2시간 동안 그거 보면 욕이 나 얼마나 하죠. 저도 그렇죠. 그랬어요. 1시간 지나니까 왜 내가 여기 앉아있지? 근데 바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로 꿈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배경에서 38년 4월 8일 날 입학하는데 3월 3일 날 38년 3월 3일 날 조선어가 선택어가 됩니다. 조선어가 국어가 아니라 선택어. 38년 3월 3일이 일본어가 국어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조선어를 교육해서도 안 되고 말해서도 안 되는 이런 시기가 38년 그 입학해서 그 시기에 쓴 배경이 달을 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외에 이 친구가 젊은 대학교 1학년 애가 이렇게 한글로 레포트를 쓴다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기. 그다음에 최연배 선생님이 바로 이 글을 썼을 때 9월 달에 체포가 되거든요. 근데 최연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은 윤동주가 연세대학교 지금 4층에 있는데요. 최연배 우리말본이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3 때 산 책인데 밑줄을 쳐서 색연필로 그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애는.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리가 윤동주가 성적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숭실 쳤을 때 떨어졌잖아요 시험에서.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수학 시간에 3중당 소설 읽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도 안 그러셨을까? 선생님은? 저도 뭐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벌꿀 유형의 벌꿀 공부법을 하는 니체식의 내가 좋아하는 그다음에 부지런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막대하게 하고 벌꿀처럼 그걸 체계화시키는 이렇게 카테고라이즈 시키는 그런 독서법을 했던 사람이 윤동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꿈 없는 시대 내가 견디면서 이런 짓을 해도 하면서 하는 잔혹한 낙관주의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그런 의지가 명확히 보이는 산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잔혹한 낙관주의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크루얼 옵티미즘이라고 해서 이제 정동이론에서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와 저는 좀 반대 의견이라는 걸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 싶은데요. 정동이론에서는 그 거짓 희망을 막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낙관주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잔혹한 낙관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어떤 정책을 갖다가 뭐 피지 않습니까? 뭐 4대강을 하면 뭐 전국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뭐 또 도시에는 사과나무가 피고 뭐 이러면서 그런 낙관성을 했을 때 잔혹하게도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진다. 이런 식의 논리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꿈이 없는 시대 아까 얘기했던 그 반딧불의 이연이죠. 시 이연의 금은밤 반딧불은 부서진 달조각. 금은밤 아무 꿈이 없는 시대 때 그 반딧불 가지고 노는데 그게 부서진 달조각이라고 의미화시키면서 버티는 마치 사뮤얼 버켓가 구두끈을 풀렀다 조였다 하면서 오지도 않는
희망을 기다리는 것처럼 윤동주가 이 헛된 달을 쏘는 이런 헛된 행동을 하면서 기다렸던 그 윤동주의 마음 안에는 정말로 비참하지만 그래도 내가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고 이 시대를 견디겠다는 표현을 달을 쏘다라고 응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부에 의해서 2부 우리가 시인으로만 이해했던 윤동주의 산문을 통해서 시인과 그 시인이 겪어내야만 했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2부 마치고요. 이제 3부에 가서 윤동주의 다른 산문과 함께 더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윤동주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